이혼 도장을 찍자마자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아직 짐을 싸지 않느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긴 제 30억짜리 저택인데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늘 앉던 자리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남편 민준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죠. 오늘의 저녁 식탁은 지난 5년간 제가 이 집에 발을 들인 이후 매일같이 반복되던 다른 저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만 차갑기 그지없는 식사,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높은 천장에 매달려 희미한 황금빛을 쏟아냈고, 주변 공간은 마치 온기 없는 거대한 유리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가 15억 원에 달하는 이 저택은 남편 민준이 늘 자랑하던 성공의 증거, 혹은 성공이라는 껍데기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샹들리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민준이 제 손을 잡고 처음 이곳에 데려왔을 때 감각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저 샹들리에를 가리키며 말했죠. 서연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전부 내 손으로 이룬 공간이라고. 하지만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교묘하게 진실을 숨겼습니다. 이 집을 사는데 들어간 돈의 대부분이 사실은 저희 친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요. 민주는 그것을 자신이 주도권을 쥔 사업적 파트너십의 결과라고 포장했지만 그건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건 저를 옭아매기 위한 가장 정교한 정신적 조종이었습니다. 물질적 화려함을 보이지 않는 족쇄로 만들어 제 자존감을 그에게 묶어두려 했던 것이죠. 나이프와 포크가 부딪히는 소리만으로는 이 숨막히는 침묵을 깨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음식을 씹는 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일부러 입을 벌리고 쩝쩝 소리를 내며 음식을 드시는 건 이 공간과 저라는 사람에 대한 무시와 지배력을 과시하는 일상적인 행위였습니다. 한 번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다가 차가운 눈초리와 함께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밥 먹는 방식까지 내 허락을 받아야 하니?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행동해. 그날 이후 저는 그 소리를 모욕의 배경음악처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연극의 막이 내리기 직전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로 마음먹은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접시에 세게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예, 서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 성가시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더구나. 너희 집안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좀 알아봐야 하지 않겠니? 맞은편에 앉아있던 민준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눈썹만 살짝 치켜 올렸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태도였죠. 그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돈과 관련된 무례한 요구는 언제나 어머니를 앞세웠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생선한 조각을 집어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어머니, 저희 쪽은 요즘 투자 심사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서요. 그리고 제 개인 자금은 생활비로 쓰기에도 빠듯한 상황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의 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욱 깊게 패였죠. 빠듯해? 애도 못 낳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네가 돈 쓸 일이 뭐가 있다고 빠듯하다는 소리를 해. 우리 아들 등골 빼먹는 주제에. 이 말은 지난 5년간 수백, 수천 번도 더 반복된 낡은 레퍼토리였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제 귀에 굳은 살이 박일 정도였죠.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말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믿었고
제가 민준의 인생의 가장 큰 짐이라고 생각했으며 이 저택에서 그들의 돈으로 기생하며 산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네가 뭘 알아?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비틀며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아들은 밤낮으로 회사랑 이 집을 전부 책임지느라 허리가 휜다. 한 푼 한 푼 피땀 흘려 벌어오는 돈이라고. 근데 넌 아침에 일어나서 가짜는 일 몇 개 끄적이다가 저녁이면 비싼 옷이나 걸치고 넌 평생 민준이한테 감사하며 살아야 해. 명심해. 마침내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 편을 들기는커녕 모욕감을 더할 뿐이었죠. 엄마 말씀대로 해, 서연아. 나 정말 힘들어. 자기 자신만 챙기고 쇼핑이나 할 시간에 가족을 위해 좀 더 쓸모있는 아내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가치도 없는 낡고 초라한 장신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 오만하고 경멸적인 시선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경멸이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저를 결코 녹지 않는 얼음덩어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한 거짓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너 같은 여자는 분수를 알아야 해. 어서 우리 민준이한테 보답할 방법이나 찾아봐. 한테, 단석가, 한석가. 시어머니는 다시 음식을 입에 넣고 보란 듯이 소리를 내며 씹었습니다. 그 순간 저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얼마나 무의미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이 15억짜리 저택의 가치는 침실 구석 금고 안에 고이 잠들어 있는 이혼 서류 한 장의 가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숨막히는 공기, 역겨운 소음, 그리고 지독한 모욕으로 가득했던 이 저녁 식사는 제가 이 거짓된 결혼 생활의 껍데기 아래에서 받아들이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저를 인간적으로 대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연극은 바로 내일 끝날 것이라고. 저는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아무런 인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가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을 무시한 채 저는 기이할 정도로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단정한 오피스룩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제 진짜 목적지는 강남의 한 대형 쇼핑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중요한 사업 파트너와 비공식적인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쇼핑몰 중앙 로비에 들어선 순간 제 시선은 한 곳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멀지 않은 곳, 최고급 주얼리 매장 앞에서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정장을 입지 않은 대신 젊어 보이면서도 특유의 거만함이 드러나는 비싼 명품 스포츠웨어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여자였죠.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머리를 염색하고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명랑하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민준과 시어머니 옆에서 늘 유지해야 했던 숨막히는 침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감시나 가족에 대한 부담감 따위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천진난만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한껏 사랑받는 애인의 웃음이었죠. 저는 거대한 대리석 기둥 뒤에 숨어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놀랍게도 아픔이나 배신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기묘한 안도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질병의 최종 진단을 받은 환자처럼 절망이 아닌 해방감이 찾아온 것이죠. 그 장면은 지난 5년간 제가 겪었던 모든 수치와 모욕이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애쓸 가치가 전혀 없었음을 명백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광경은 제 인내심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증발시켜 버렸습니다. 민주는 그 여자와 함께 주얼리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그들이 굵은 순금 목걸이를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섬세하고 작은 보석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불을 과시하기 위해 사는 조악하지만 번쩍이는 그런 종류의 목걸이였죠. 민주는 망설임 없이 신용카드를 꺼내 결제했고 직접 그 여자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조명 아래 번쩍이는 목걸이를 본 여자는 곧바로 민준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뺨에 짧게 입을 맞췄습니다. 민주는 크게 웃었습니다. 매력과 애정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남자의 오만하고 권력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여자의 손을 꽉 잡고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그의 가족에게 아무리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어도 민준의 눈에 저는 그저 아이도 낳지 못하는 낡은 아내일 뿐, 젊고 신선하며 맹목적인 찬사를 보내는 애인에게는 결코 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동등한 파트셔가 아니라 자신을 숭배해줄 존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지도 울면서 전화를 걸어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은 5년 전에 저라면 했을 일입니다. 지금의 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민준과 그 여자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모든 장면을 조용히 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 행동, 그리고 번쩍이는 금목걸이까지 선명하게 녹화되었습니다. 이 증거만 있다면 저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해방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제 자신을 지킬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진 후 저는 녹화를 중단하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파트너를 만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만남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묘한 기분으로 쇼핑몰을 빠져나왔습니다. 슬픔이 아닌 확신,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실에서 가장 좋아하는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5년간 시어머니의 감시와 잔소리를 피해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 저는 민준이 사준 풍수 그림 뒤에 교묘하게 위장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민준은 제가 따로 보관할 만한 값비싼 재산이 없을 거라 생각했기에 이 금고의 존재조차 신경 쓰지 않았죠. 금고 안에는 제가 변호사 친구 수진과 함께 준비한 철옹성 계획 서류 뭉치와 함께 제 서명이 이미 끝난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협의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3개월 전 민준의 외도와 제 회사에 대한 그의 재정적 통제 시도의 첫 징후를 발견한 직후 작성해 둔 것이었죠. 저는 그 서류를 꺼내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단호한 제 서명을 바라보며 저는 이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부드럽고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오늘 어디 가셨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저를 돌아보지도 않고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습니다. 일 때문에 바쁘다. 큰 사업하는 남자는 원래 바쁜 법이야. 넌 왜 묻는데? 그녀는 제가 민준의 일이 무엇인지 뻔히 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늘 맹목적으로 아들을 감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민준 씨한테 오늘 오후에 제가 이걸 제출하러 갈 거라고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가볍게 흔들어 보였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서류와 저를 의심스럽게 오갔습니다. 저처럼 순종적인 며느리가 감히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죠. 너 지금 뭘 하겠다는 거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걸 끝내려고요. 이제 이 집에서 제 며느리로서의 역할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 자리는 민준 씨에게 더 잘 어울리는 여자분께 넘겨드려야죠.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혼이 깨지는 것에 대한 충격이 아니라 재산 문제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깔끔하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거든요. 바로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택에 밤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진실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착한 아내, 순종적인 며느리라는 가면을 쓰고 살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작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카페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제 전담 변호사이자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제 모든 이야기와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철옹성 계획의 전모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녀는 언제나처럼 차분한 태도와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법정 싸움을 앞둔 장수처럼 든든했죠. 제가 도착하자 수진은 이미 저를 위해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주문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표정이 훨씬 편안해 보이네.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아주 괜찮아. 민준 씨가 애인한테 금목걸이 사주는 걸 직접 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졌어. 저는 수진에게 제가 녹화한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굵은 금목걸이부터 민준의 다정한 손길까지 모든 디테일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수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예상대로네. 수진은 제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그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아. 탐욕스럽고 허영심 많고 배신을 밥 먹듯 하지. 나도 이제 준비됐어. 수진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탁 소리를 내며 단호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지. 서연아, 이 계획이 실행되면 박민주는 모든 걸 잃게 돼. 우리가 가진 증거와 4명의 신탁 재산 서류만으로도 그는 자기가 몰래 빌린 막대한 개인 빚더미에 올라앉게 될 거야.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낡은 타일 바닥 위에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가진 게 오만함밖에 없었어. 수진아, 자기가 집안의 기둥이고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았지. 이제 혹독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5년간의 정신적 학대, 5년간의 모욕, 그리고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나를 식충이로 만든 대가. 저는 수진에게 어젯밤 저녁 식사 이야기, 시어머니의 악랄한 말들, 그리고 민준의 경멸, 어린 시선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나를 자기들 인생의 변두리로 밀어냈어.
이제 내가 공정함을 되찾을 차례야. 복수가 아니야. 이건 경제적 정의의 실현이고 내 개인적인 해방이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몸짓에서 전문가의 아우라가 느껴졌죠. 좋아. 그럼 시작하자. 첫 번째 단계. 최대한 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해야 해. 지금 박민주는 자만심에 빠져서 서두르고 있을 거야. 그게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지. 수지는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확인할 서류들이야. 첫째, 재산 소유권. 신탁 계약서. 5년 전 너와 아버님께서 이 계약을 통해 저택, 자회사, 그리고 독립상속 기금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네 명의의 신탁 재산으로 이전했어. 이혼이 확정되는 즉시 모든 재산은 유일한 합법적 소유주인 너에게 자동으로 귀속되고 공동 재산 분할, 다툼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는 거지. 저는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법률 서류에 감촉이 그 어떤 약속보다 더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 내다보셨던 겁니다. 부유함이 때로는 민중 같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해. 수진이 다른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주식회사 지분 소유 증명서야. 박민주는 그 회사가 자기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월급쟁이 사장에 불과해. 회사의 모든 지분과 투자금은 독립투자기금에서 나온 거고 그 기금의 소유주가 바로 너, 김서연이야. 이혼 판결이 나오는 즉시 발송될 경영진 변경 및 조직 개편 통지서도 이미 준비해뒀어. 저는 증명서에 선명하게 인쇄된 제 이름, 김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자부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민중과 시어머니가 마음껏 저를 경멸하고 조종할 수 있도록 사업에 무지하고 연약한 아내 역할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의 경멸이 그들을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었죠. 그들은 제가 바로 제 소유의 회사를 통해 민준에게 자금을 대주고 그가 스스로 대단한 사업가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준 씨, 엄청난 충격을 받겠지.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자기가 아내를 위해 일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말이야. 그 충격이 필요해.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무너지게 만들 심리적 타격이야. 서연아, 명심해. 박민준의 눈에 너는 순종적이고 나약하고 사업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마지막 순간까지 그 연기를 유지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날 그가 아무것도 읽어볼 시간조차 없도록 서둘러 형식적으로 끝내버릴게. 수지는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야. 박민준과 시어머니의 오만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부수는 일이야. 그들은 쉽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특히 언론이나 친척들을 이용한 더러운 수법에 대비해야 해. 이미 다 준비해뒀어. 저는 서류 뭉치를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과 모든 생활비를 제가 지불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금융거래 내역이 들어있었습니다. 이혼 증거만 있는 게 아니야. 정신적 학대와 조종의 증거도 전부 가지고 있어. 그들이 나를 비난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거야. 우리는 법적 절차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더 논의했습니다. 약 2시간에 걸친 만남이 끝나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수지는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구나. 서연아,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람은 벼랑 끝에 몰리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이제 민준 씨 만나러 가야겠어. 이혼 서류 내러. 저는 카페를 나와 가로수가 늘어선 길을 걸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서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연의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와 민주는 협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민주는 노골적으로 조급하고 짜증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편안한 셔츠 차림으로 계속해서 시계를 흘깃거리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에게 이혼은 그저 귀찮은 절차. 하루빨리 저라는 짐을 벗어던지고 젊은 애인에게 달려가기 위한 디딤돌에 불과했습니다. 빨리 좀 해, 서연아. 민주는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저를 재촉했습니다. 나 중요한 회의 있어서 계속 여기 앉아 있을 시간 없어. 저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담긴 깊은 경멸을 애써 외면하며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제가 너무나 나약하고 이별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가 제시하는 어떤 조건에도 서명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저 귀찮은 일을 피하기 위해 빈손으로 떠나는 것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의 오만과 자만심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끝낼게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하며 버림받는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기 위해 고개까지 살짝 숙였습니다. 서명하는 순서가 되자 민주는 제 이름조차 확인하지 않고 빠르게 서명을 휘갈겼습니다. 저는 그의 속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짐 덩어리한테서 벗어나는구나. 밥 축내고 돈만 축내더니 애도 못 낳고 이제 어머니 잔소리 안 듣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겠지. 그는 제가 그의 인생에서 사라지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저는 합의서의 모든 조항을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할할 만한 중요한 공동 재산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자산들은 모두 결혼 전에 제 명의의 독립신탁으로 이전해 두었기 때문이죠. 마침내 저는 펜을 들어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선명하고 단호한 필체였습니다. 절차가 끝나자마자 민주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다 끝났지? 나 먼저 간다.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처리해.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둘러 법원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애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겠죠. 제 마음속에는 고통이 아닌 더 이상 아쉬울 것조차 없는 극도의 실망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였지만 이제 그는 탐욕과 자만심이 빚어낸 값비싼 교훈이자 낯선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저택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가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나 며느리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 집문서를 걱정하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 방, 저는 그녀의 의도를 숨길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곧장옷장으로 다가가 제가 중요 서류를 숨겨두었을 거라고 늘 생각했던 비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저는 문틀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 방에서 뭘 찾으세요? 어머님, 제 방에서 뭘 찾으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척하며 어색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그냥 옷 좀 찾으려고.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서랍 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 칸에서 저 칸으로 한참을 뒤지던 그녀의 얼굴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집문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 집문서 어디 갔어?
시어머니는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와 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숨겼지.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지?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 문서요. 어머님, 더 안전한 곳에 옮겨뒀어요. 안전한 곳?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집 금고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다고? 네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걸로 위자료라도 뜯어내려는 거지? 그걸로 위자료라도 뜯어내려는 거지? 꿈도 꾸지 마. 이 집은 민준이 명의고 민준이가 대출금 갚아왔어. 너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시어머니는 이 저택의 대출금을 갚는데 민준의 공이 가장 크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교묘하게 만든 가짜 재무 기록 덕분에 제 모든 큰 지출은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용돈으로 위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 회사에 대한 거액의 투자조차 파트너사의 투자 기금 명목으로 이루어졌죠. 시어머니의 경멸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혼 후 돈을 뜯어내려는 탐욕스럽고 더러운 인간이지만 그럴 힘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화롭게 모든 걸 마무리하고 싶을 뿐이에요.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요. 제가 민준 씨를 충분히 도왔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제가 조용히 떠날 시간이에요. 말을 마친 저는 시어머니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헛되이 서랍을 뒤지며 저를 향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 탐욕스러운 것이라며 욕설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더 이상 제게 상처를 주지 못했습니다. 이혼 서류 서명은 끝났고 민주는 새로운 자유를 만끽하고 있겠죠. 집문서의 진실은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백지 위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서류를 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혼을 시작하기 훨씬 전에 이미 소유권 이전을 완벽하게 제 이름으로 맞춰두었으니까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날을 준비해 왔습니다. 모든 패를 뒤집을 가장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순간은 이제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의 서명을 마친 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결정문을 보내주기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죠. 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입던 잠옷이나 실크 원피스 대신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늘 제가 앉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비싼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태연하게 앉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페이지를 넘겼지만 사실 글을 읽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죠. 몇 시간 후 시어머니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분명 그녀의 가식적인 친구들을 만나 제가 재산 분할을 요구한다며 한탄을 늘어놓고 온 길이겠죠.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거실에 마치 이 집의 여주인처럼 평온한 태도로 앉아있는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김서연, 너 아직도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미쳤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으면 당장 짐 싸서 여기서 꺼져. 시어머니는 성난 얼굴로 제게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일부러 소란을 피우고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민준이 집이야. 넌 단 1초도 여기에 머물 권리가 없어.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집문서 좀 숨겼다고 돈이라도 받을 수 있을 줄 알아? 꿈깨. 경비원 불러서 너 끌어내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천천히 책을 덮어 커피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책 표지가 닫히는 작은 소리가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외침을 잠시 멈추게 할 만큼 강력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고개를 숙이거나 침묵하거나 눈물을 보이던 제 모습에 익숙했습니다. 약하고 늘 시선을 피하던 김서연의 모습에 익숙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날카롭고 증오에 찬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가에는 불현듯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미소였습니다. 모욕을 견디기 위해 억지로 짓던 순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꼭두각시를 내려다보듯 차갑고 오만하며 권력이 가득한 미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흠칫하며 멈춰 섰습니다.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안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화를 두려움이나 애원이 단 한 점도 섞이지 않은 단호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승리를 손에 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너 뭘 웃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애인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인지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그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마주선 저와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얘가 짐을 안 싸고 버티고 있어. 그리고 웃어. 감히 나를 보고 웃었다고. 민준은 지치고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이래, 서연 씨. 이혼했으면 빨리 짐 챙겨서 나가. 더 이상 나랑 엄마 좀 그만 괴롭히라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분명히 말했지. 이 집은 내 집이야. 당신에겐 아무 권리도 없어. 저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입가의 미소는 더욱 깊어졌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바로 이 순간 민준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거실의 정적을 가르며 명확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민준 씨,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긴 제 30억짜리 저택이에요. 제가 나갈 필요 없어요. 두 분이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민준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했죠. 민준은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농담이거나 제가 미쳐버린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크리스탈 장식장 위 제가 미리 준비해둔 얇은 서류철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곳으로 걸어가 서류철을 집어들고 두 사람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이 집의 등기 권리증이에요. 소유자 김서연. 혼인 전 취득한 제 고유 재산이죠. 완벽하게 합법적인 서류입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얀 종이 위에 찍힌 붉은 글씨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5년간 이어진 긴 연극의 끝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애정과 돈을 구걸하는 초라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주인이었고 제 집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뱉어낸 순간 거실의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침묵은 제가 지금껏 견뎌온 어떤 모욕보다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노로 소리치던 시어머니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로 붉어졌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죠.
그녀는 제 손에 들린 등기 권리증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순하고 아이도 못 낳으며 늘 기생충 취급을 받던 며느리가 이런 거대한 자산을, 그것도 바로 자기 코앞에서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직 남자만이 큰 돈을 벌고 집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으니까요. 너 지금 헛소리 하는 거지? 시어머니는 더듬거렸습니다.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어떤 권위도 찾아볼 수 없었죠. 서류 위조라도 했다는 거야? 이 집은 우리 민준이 이름으로 5년 동안 대출금 갚아온 집이라고. 그녀는 민준이 애써 쌓아 올린 거짓된 명분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민준도 마침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타고난 오만함이 이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았죠. 그는 분노와 의심, 그리고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재정 계획이 제 손에 의해 완전히 뒤집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민주는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듯 억지로 목소리를 깔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혼하자마자 이상한 쇼를 벌이는군.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피와 땀으로 일군 곳이라고. 분수를 알고 조용히 나가. 더 이상 돈 뜯어낼 생각하지 말고.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등기 권리증을 굳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황 상태가 저를 흔들게 내버려 두지 않았죠. 제 입가에 머문 차가운 미소는 시어머니와 민준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토록 오만하고 차가운 눈빛은 그들이 저에게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이 당신의 피와 땀으로 일군 곳이라고요? 그럼 어제 당신과 어머님께서 제 방에서 집문서를 찾느라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리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죠. 시어머니는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없는 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분이 똑똑히 보실 수 있게 해드리죠. 저는 등기 권리증을 높이 들어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빛이 비치게 했습니다. 붉게 인쇄된 글씨 위를 손가락으로 훑으며 저는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XX동, 소유자 김서연, 매매계약 체결일 2020년 7월 15일. 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 그날은 우리가 결혼하기 정확히 3개월 전이에요. 이 집은 이 결혼이 시작되기 전에 제 독립적인 상속 재산으로 구매한 저의 고유 재산입니다. 민준은 숨이 멎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서류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는 이 집이 결혼 후 자신의 노력으로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공동재산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제게서 받은 소액의 계약금 외에는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는 너무나 자만했기에,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기에 단 한 번도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빼앗으려는 듯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거짓말, 전부 가짜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혼자 이 집을 사. 사기치지 마. 당장 집문서 내놔. 저는 단호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어떤 온정도 남아있지 않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사유 재산 침해와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법은 제 편이에요. 법? 무슨 놈의 법?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지난 5년간 이 집에 살면서 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기생충처럼 살았을 뿐이라고. 가구며 인테리어며 매달 관리비까지 전부 우리 민준이가 냈어. 죄송하지만 어머님,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포함한 모든 가구와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매달의 생활비까지 전부 집 계약 직후 김서연 명의의 계좌에서 지불되었습니다. 모든 영수증과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민준 씨와 어머님께서는 그 돈이 민준 씨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했던 그 사업 협력에서 나온 돈이라고 생각하도록 유도되었을 뿐이죠. 민준은 두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했던 수많은 금융 서류들과 공동재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으며 자신있게 체결했던 대출 계약들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이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랬구나. 민준이 마침내 몇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날 속인 거야? 저는 무감정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민준 씨. 당신을 속인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탐욕과 통제로부터 제 재산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리고 돈이 없다면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화려했던 거실은 순식간에 차가운 법정으로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결혼 생활에서 쫓겨났던 제가 이제는 절대적인 권력을 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 아닌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대리석 테이블 위에 등기 권리증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준 씨와 어머님께서는 지금 당장 혹은 늦어도 제 변호사가 법적 통지서를 보낸 후 48시간 이내에 이 집을 떠나셔야 합니다. 이혼한 이상 이 저택에 더 이상 두 분이 머물 곳은 없습니다. 민준은 마치 모든 명예와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긴 사람처럼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껍데기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민준은 간신히 평정을 되찾으려 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그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 씨, 똑똑히 설명해. 결혼 전에 이 집을 살 돈이 어디서 났어?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왜 비밀로 했냐고. 그는 여전히 제가 그만한 재정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저를 약간의 혼수자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갓 대학을 졸업한 평범한 여자로 여겼으니까요. 시어머니 역시 소리 지를 기력도 잃은 채 무력감과 증오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비난할 합리적인 핑계, 법적인 허점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죠. 저는 지금이 지난 5년간 묻어두었던 비밀을 밝힐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변명이 아닌 모든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저는 소파에 앉아 혼란에 빠진 두 사람을 마주 보았습니다. 민준 씨, 어머님, 저는 조금도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비밀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시험이었고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두 분은 제게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 덕분에 더 현명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죠. 저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제 재정 상황을 통제하려 했는지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제 돈은 푼돈에 불과하니 민준이 관리하기 편하게 모든 것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돈으로 산 물건 하나하나까지 영수증을 확인하고 용도를 캐물었습니다. 입버릇처럼 며느리는 돈 걱정 말고 남자가 돈 관리하게 두고 집안이나 잘 지켰던 라고 말했죠.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기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통제하기 쉬운 날개가 꺾인 새로 만들려 했던 겁니다. 바로 그 통제 때문에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가짜 재무 기록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결혼 3개월 전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경기도에 남겨주신 땅을 판 상속 재산으로 이 저택을 단번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의 신탁회사를 통해 민준 씨가 운영하던 회사에 공동투자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었죠. 민준 씨는 그 돈을 이용해 대출 상환이라는 껍데기를 만들었고 두 분은 이 집이 공동재산이며 민준 씨의 공이 가장 크다고 믿게 된 겁니다. 민준은 그 말을 듣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난 정말 이 집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죽어라 이랬다고 생각했어. 네, 그렇게 생각했겠죠. 제가 차갑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지난 5년간 저를 쓸모없는 식충이 애도 못 낳는 여자로 취급하며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동안 저는 반대로 당신들을 조종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을 가치도 없고 돈 벌 능력도 없다면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보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 억눌려왔던 고통과 수치심이 제 안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민준에게 저 애가 재산 다 차지하기 전에 빨리 내쫓을 방법을 찾아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 감히 우리 집 재산을 넘봐 라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던 밤들을 기억했습니다. 그 말들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저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 화려한 감옥 안에서 아내와 며느리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민준 씨의 유흥비와 쇼핑 비용, 어머님의 여행 경비를 포함해 이 집의 크고 작은 모든 청구서를 제가 지불했어요. 저는 그저 평화를 지키고 당신들의 탐욕을 사랑과 존중이 이길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과는 아니오였어요. 당신은 나를 배신했고 어머님은 나를 모욕했죠. 당신들은 인간성에 대한 시험에서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날의 고통과 수치심이 힘이 되어 저는 이 비밀과 모든 재산을 지켜냈고 단 한 푼의 손실도 없이 합법적으로 이혼할 최적의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 저택은 혼인 전 취득한 제 고유 재산이고 민준 씨가 운영하던 회사도 제 것입니다. 두 분은 집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민준 씨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성공한 대표이사라는 명예까지 잃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오만함과 시어머니의 탐욕을 정면으로 겨눈 일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경멸과 자만심으로 판 무덤에 스스로 갇힌 꼴이었죠. 제가 기생충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바로 지난 5년간 모든 비용을 지불한 이 집의 주인이고 이제 그 모든 것을 회수할 겁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마자 저택의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제 변호사이자 친구인 수진이 전문 경호업체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이 극적인 순간에 맞춰 완벽하게 계획된 등장이었죠. 수진은 제게 다가와 모든 것이 철옹성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경호원들의 등장은 민준과 시어머니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한 모든 말이 사실이며 그것이 법적 조치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등기권리증 옆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법률 대리인의 엄숙하고 전문적인 눈빛으로 민준과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박민준 씨, 그리고 어머님. 수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 최수진 변호사입니다. 김서연 씨를 대신하여 두 분께 자산 보전 및 퇴거 통고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합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고 놀라
손을 뻗으려 했지만 수지는 그 서류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혼 판결 및 등기권리증에 따라 이 저택은 혼인 전 취득한 김서연 씨의 합법적인 고유 재산입니다. 김서연 씨는 이 자산에 대한 모든 사용 및 처분 권한을 가집니다. 수지는 통고서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이 통고서는 두 분, 박민준 씨와 어머님께서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 저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시간은 두 분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또한 이 저택은 더 이상 회사의 사업장 주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민주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서류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무슨 통고서? 당신이 뭔데 날 내 집에서 쫓아내? 난 박민준이야. 이 여자 전 남편이고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곧 사라질 대표이사라는 직함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박민준 씨,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김서연 씨의 개인 재산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물품을 반출 또는 은닉하거나 김서연 씨의 신변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즉시 기록되어 현행법에 따라 형사 고소될 것입니다. 김서연 씨께서 고용한 경호팀이 24시간 상주하며 자산과 안전을 보호할 것입니다. 수지는 두 경호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께서 고용한 경호팀이 두 분은 규정에 따라 모든 비정상적인 행위를 기록하고 김서연 씨가 허락한 사람 외에는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민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친구나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려 했었습니다. 김 변호사? 자네 실력 좋은 변호사 아는 사람 있나? 내가 서연이한테 사기당했어. 그 여자가 내 집을 뺏으려고 해. 가짜 서류를 들이밀고 있다고. 그는 절망적으로 소리쳤지만 몇 분 후 그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친구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민준아, 진정해. 내가 알아봤는데 서연 씨 명의 서류가 너무 완벽해. 심지어 네 회사까지 그녀 소유라던데. 아무도 널 도와줄 수 없을 거야. 차라리 협상을 해봐. 어떤 변호사도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된 이혼 소송에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가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여겼던 15억짜리 저택, 저를 정신적 감옥에 가두었던 바로 그곳이 이제는 그들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탐욕과 경멸의 대가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나 아들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곧 잃게 될 화려한 삶에 대한 미련의 눈물이었죠. 그녀는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서연아, 너는 악마다. 우리 집안 재산을 전부 빼앗아가는 악마야. 저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는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지난 5년간의 조종과 무례함에 대해 두 분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저는 울부짖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요. 이건 원래 제 재산이고 제 돈으로 산 겁니다. 저는 그저 이 집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 예전 주인들께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것뿐이에요. 48시간의 시간을 드렸으니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주세요. 민주는 힘없이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화려한 저택과 샹들리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간
헛된 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민준과 시어머니는 퇴거 통보를 받은 후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짐을 싸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탕고그룹 그들은 마지막 반격, 바로 여론전이라는 더러운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회에서 뜬 소문과 여론의 압박이 어떤 법적 결정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고 믿었죠. 특히 시어머니는 즉시 친척, 친한 친구, 심지어 평소의 자랑을 늘어놓던 이웃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며 제가 악마 같은 며느리, 남편 집을 빼앗으려는 음흉한 계략을 꾸민 년이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희생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얘들아, 나 좀 살려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처절하게 울렸습니다. 그 서연이란 애한테 우리 민준이가 완전히 속았어. 집을 빼앗고 집 문서를 위조하고 이제는 우리 모자를 길거리로 내쫓으려고 해. 내가 5년 동안 걷어먹여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애도 못 낳는 주제에 탐욕스럽고 악독하기 짝이 없어. 그녀는 부정적인 여론의 폭풍을 일으켜 사회적, 가족적 압박으로 저를 굴복시키거나 최소한 제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법보다 여론과 집안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이 모든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철옹성 계획은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정보 통제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하는 동안 저는 제 방에서 수진에게 몇 통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시어머니가 저에게 퍼부었던 모욕, 욕설, 악담들을 비밀리에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에는 그녀의 불쾌한 식사 소리뿐만 아니라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악독한 비난, 제 친정에 대한 험담, 저를 짐 덩어리라고 부르는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수지는 이 녹음 파일들을 시어머니가 방금 전화했던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 친척들의 가족 채팅방에 익명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어투로 작성된 메시지를 덧붙였죠. 김서연 씨가 지난 5년간 겪은 정신적 학대의 증거입니다. 한쪽 말만 듣지 마시고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방금 시어머니의 눈물 섞인 하소연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녀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무자비하게 폭언을 퍼붓는지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동정심은 순식간에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특히 친했던 이웃 아주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방금 녹음 파일 들었어요. 어떻게 5년 동안 며느리한테 그렇게 끔찍한 말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대우를 받았으니 서연 씨가 저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죠. 법적으로도 서연 씨가 옳다는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해명하려 했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아들을 집도 절도 없는 신세로 만든 장본인이라며 그녀를 책망했습니다. 가족 채팅방의 여성들은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학대한 시어머니를 맹비난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시어머니가 일으키려던 여론의 폭풍은 역으로 그녀 자신을 덮쳐 침몰시켰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고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믿거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민주는 제가 재정적, 법적 준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론전까지 완벽하게 대비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김서연, 당신 대체 뭘 얼마나 더 숨겨둔 거야?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저는 방 안에서 그의 외침을 들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요. 그저 당신과 어머님께서 만들어낸 진실을 수집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 명예 훼손할 시간에 짐이나 싸는 게 좋을 거예요. 여론전에서 고립된 민주는 이제 집과 모든 지지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자신이 아직 가지고 있다고 믿는 마지막 카드. 바로 회사를 꺼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주는 지치고 분노에 찬 얼굴로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김서연,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집을 빼앗아. 좋아. 하지만 회사는 그렇게 쉽지 않을걸. 그 회사는 내 거야. 내가 7년 동안 키워온 내 회사라고. 난 회사를 이용해서 당신을 고소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할 거야. 내 모든 걸 빼앗아갈 순 없어. 그는 권위를 되찾으려는 듯 애썼지만 제 눈에는 그저 장난감을 빼앗긴 아이의 울부짖음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따르며 비웃었습니다. 나를 고소한다고요? 민준 씨, 그럴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게 좋을 텐데요. 저는 수진에게서 받았던 주식회사 지분 소유 증명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증거이자 가장 강력한 일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저택의 소유권을 숨겼듯이 회사의 소유권도 숨겨왔어요. 당신은 그 회사가 당신 것이거나 최소한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민주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회사가 자신의 제국이라고 굳게 믿어왔으니까요. 민준 씨가 지금껏 운영해온 그 회사는 제가 천천히 진실을 밝혔습니다. 사실 홍은투자재단이라는 독립투자기금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투자한 자회사예요. 그리고 그 홍은투자재단의 소유주가 바로 저 김서연입니다. 저는 신탁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합법적으로 체결된 신탁 계약서예요. 민준 씨는 명목상의 대표이사, 즉 월급쟁이 사장이었을 뿐이죠. 매달 고정된 급여를 받았고 모든 수익은 결혼 전부터 약속된 신탁 계약에 따라 홍은 재단으로 귀속되었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정 절차라고만 믿고 서둘러 서명했던 수많은 투자 합의서들을 떠올렸습니다. 뒤에 서 있던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잔인하게 요약했습니다. 지난 5년간 민준 씨는 어떤 회사의 주인도 아니었어요. 그저 전 부인을 위해 일하는 고위급 직원, 월급쟁이에 불과했다고요. 모든 투자 결정, 재무, 회사 구조는 기금의 소유주인 제동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굴욕과 완전한 붕괴에서 오는 눈물이었죠. 말도 안 돼. 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5년 동안 당신을 위해 일했다고? 날 속였어. 당신이 날 속인 거야. 속이지 않았어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던 명예와 직업을 주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당신의 무능함과 끝없는 탐욕으로부터 내 재산을 조용히 지켜왔을 뿐이죠. 당신은 스스로를 대단한 능력자라고 여겼지만 당신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회사를 세우고 자금을 댄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목소리를 낮추자 말은 더욱 날카롭게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결정이 나자마자
수진 변호사가 경영 구조 변경 통보서를 발송했어요. 민준 씨, 지금 이 순간부로 당신은 더 이상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닙니다. 민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진실은 저택을 잃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 명예, 그리고 저를 모욕하는데 사용했던 성공의 껍데기를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그는 아내, 집뿐만 아니라 직업까지 모두 잃은 것입니다. 시어머니 역시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민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내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서연아, 너 왜 이렇게 악독해? 악독하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것을 되찾고 있을 뿐이에요. 악독한 건 탐욕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을 지옥으로 만든 당신들이죠.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멸하고 기생충 취급했던 그 여자가 고작 종이 몇 장으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할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텅 빈 껍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반격은 끝났고 저는 완전한 승자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떠나갈 마지막 48시간을 기다릴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48시간의 퇴거 시한이 흐르는 동안 민주는 집과 회사를 모두 잃은 충격으로 반쯤 미쳐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생충 취급하던 전 부인에게 5년 내내 역으로 조종당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는 마지막 남은 사회적 관계와 권력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거실에서 태연하게 차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을 때 민준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겁에 질려 그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서연, 종이 쪼가리 몇 장 손에 쥐었다고 다 끝난 줄 알아? 민주는 분노로 쉰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똑똑히 들어. 난 쉽게 물러나지 않아. 나 조폭 아는 사람 있어. 회사 고소 취하하고 퇴거 통보 취소하지 않으면 이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네가 발붙일 곳 하나 없게 만들어주겠다고. 폭력을 동원한 협박은 저를 두렵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본성이었습니다. 모든 논리와 돈이 통하지 않을 때 힘과 위협에 의존하는 비겁한 인간.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탁하는 작은 소리가 위협적인 공간을 갈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 말하기 전에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저택은 제 개인 재산입니다. 타인의 사유 재산을 파손하는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당신에게 아직 조폭을 고용하고도 무사할 만한 명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두렵지 않아.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내년의 악랄함에 대한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바로 그때 수진 변호사가 노트북을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궁지에 몰리면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 미리 저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민준 씨,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하신 모든 협박은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 보여드릴 다른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다기석 곧도로서 그론 수진은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놓고 짧은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제 침실 한쪽 구석, 제가 일부러 돌아가신 어머니의 큰 사진을 걸어두었던 곳이 나타났습니다. 영상은 이틀 전 오후 제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온 직후에 녹화된 것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는 제 방에 몰래 들어와 무언가를 찾다가 제 어머니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증오가 서려 있었죠. 그녀는 애도 못 낳는 년, 내 어미도 쓸모없기는 마찬가지였군. 딸년한테 사기나 치라고 가르쳤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충격적인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사진 액자를 3개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고 그녀는 사진 한쪽 귀퉁이를 찢어버린 후에야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방 안에는 소름 끼치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온몸을 심하게 떨었습니다. 공포가 아닌 자신의 추악한 행동이 발각된 것에 대한 당혹감 때문이었죠. 그녀는 며느리의 방에 감시 카메라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가 모욕당한 것에 대한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저 사진은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어머님의 행동은 단순한 재물 손괴가 아니라 가장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폭력입니다. 이것은 어머님께서 저와 제 가족에게 품고 있던 증오와 무례함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역시 어머니의 잔인하고 비열한 행동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 방금 저를 조폭을 고용해 위협하셨죠. 어머님은 제 어머니의 유품을 훼손했고요. 정신적 폭력, 재물 손괴, 협박 등 모든 행위가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두 분을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민사소송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사 고소라는 말에 민준과 시어머니는 움찔했습니다. 재산 다툼은 어떻게든 버텨볼 수 있겠지만 형사 처벌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남은 명예마저 완전히 파괴될 수 있음을 의미했죠. 민준은 즉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미안해. 서연 씨, 협박하려던 건 아니었어. 엄마도 그냥 순간 화가 나서 순간적인 화였을까요? 아니면 본성이었을까요? 민준 씨는 잘 알겠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24시간의 시간을 더 드리죠. 조용히 떠나시면 이 증거들은 묻어두겠습니다. 계속 저항하신다면 경찰서로 보내겠습니다. 결정은 두 분이 하세요. 이 두 번째 충격은 민준과 시어머니에게 제가 단순히 재산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형사고소라는 경고 이후 민준과 시어머니는 입을 다문 채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민준에 대한 또 다른 끔찍한 진실을 폭로해야 했습니다. 그를 완전히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 진실을. 민준은 거실에서 멍하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마 새로 머물 곳을 찾거나 도움을 청하려는 것이겠죠. 저는 얇은 서류철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이 오래전에 확보해둔 정보였고 지금이 바로 공개할 때였습니다. 민준 씨, 백화점에서 애인에게 사주었던 그 금목걸이 기억하세요? 제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픈 곳을 찔리자 그의 얼굴은 즉시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람 모함하지 마. 모함이요.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진도 있고 결제 영수증도 있고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민준 씨는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과 당신 거라고 착각했던 회사의 재정까지 파괴했어요. 제 옆에 서 있던 수진이 법적 세부사항을 덧붙였습니다. 박민준 씨, 저희가 최근 6개월간의 회사 장부와 거래 내역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개인 명의로 사채업자에게 2억 원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애인에게 선물한 금목걸이를 사는데 사용되었더군요. 2억, 그리고 사채업자라는 단어를 듣자 민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절대 들키지 않기를 바랐던 가장 어두운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이혼하더라도 공동재산 일부나 회사를 지켜서 그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2억 원은 박민준 씨의 개인 채무입니다. 두 사람의 공동재산이나 김서연 씨의 투자기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박민준 씨의 대출 증빙 서류와 계좌 이체 내역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이사도 아니고 본인 명의의 재산도 없으니 이 빚에 대한 법적 책임은 온전히 스스로 지셔야 할 겁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알았어? 저는 동정심 없는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내가 쇼핑이나 하고 기생하며 사는 멍청한 여자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당신이 잊은 게 있어요. 내가 바로 당신 회사의 투자기금 소유주라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모든 자금 흐름은 제 감시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애인과 바람 피우는 것부터 사채를 쓰는 것까지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침묵했어요. 왜냐고요? 제가 민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인생을 어디까지 미친 듯이 파괴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당신이 개인 채무로 무슨 짓을 하든 자유롭게 내버려 둠으로써 당신의 파괴적인 행동으로부터 제 재산을 지켰습니다. 당신은 2억 원이라는 돈으로 가치 없는 장신구를 사고 있지도 않은 프로젝트에 투자했죠. 이제 당신에게는 집도 회사도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빚만 남았습니다. 옆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아들이 사채 빚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재산 다툼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들의 안전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감히 사채를 썼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혼란에 빠진 두 모자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민주는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파산자였고 무능력한 인간이었습니다. 연극은 완전히 막을 내렸고 그 결과는 민준의 전면적인 붕괴였습니다. 2억 원의 사채 빚이라는 충격은 민준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더 이상 저항하거나 복수할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죠. 그가 지금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비싼 금목걸이를 선물했던 젊은 애인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애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는 그녀의 위로가 그가 여전히 부유하고 성공한 남자라는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파산 직전의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첫 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에서도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왔습니다. 세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라는 짧은 안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는 연락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민준이 이혼당하고 15억짜리 저택과 회사를 잃었으며 거액의 사채, 빚까지 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던 것이죠. 물질과 돈의 화려함 위에 세워졌던 그녀의 사랑은 그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실패한 남자가 아닌 돈을 줄 수 있는 남자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민주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대리석 바닥에 휴대폰을 세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세상처럼 휴대폰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에게 재정적으로 속았을 뿐만 아니라 애인에게 감정적으로도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던 두 여자 모두 그에게 진짜 가치란 무엇인지에 대한 잔인한 교훈을 가르쳐준 셈이었습니다.
극도의 절망 속에서 민주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처절한 애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발치로 기어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민주는 눈물범벅이 되어 흐느꼈습니다. 다 엄마가 부추겨서, 그리고 그 여자가 날 속여서 그랬어. 제발 용서해줘. 모든 걸 잃고 싶지 않아. 다시 잘할게. 내 말만 들을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는 제 옷자락을 붙잡고 마지막 기회를 구걸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탓하고 애인을 탓했지만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감정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5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뉘우치고 진정한 존중과 사랑의 가치를 깨달을 시간을. 하지만 그는 배신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서 부드럽게 발을 뺐습니다. 민준 씨, 그 미안하다는 말 너무 늦었어요. 이제 제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속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의 선택과 자만심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에요. 민주는 눈물과 먼지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어떻게 저렇게 연약하고 순종적이던 여자가 이토록 강하고 단호하며 잔인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모든 것을 숨길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과 붕괴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심해요. 제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잔인한 게 아니에요. 정의를 실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끈기 있게 기다렸고 내게 속한 어떤 것도 잃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이제 당신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일어나서 짐이나 챙기세요. 2억의 빚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그를 향한 경멸을 숨기지 않은 채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닌 화려한 저택 한가운데서 절망적으로 울부짖는 민준과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민준이 완전히 무너진 후에도 시어머니는 충격과 공포 속에서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억 원의 빚이 가져올 위험을 직감하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제 재산의 출처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이랑 회사를 산 돈이 내 상속 재산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다는 거니? 대체 어디 땅을 팔았기에 15억이 넘는 돈이 생겨? 우리 민준이가 저렇게 된 건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야. 나한테만이라도 말해줘. 네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는지. 저는 돌아서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냉기가 아닌 모든 의심을 끝내기 위한 단호한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렸듯이 이건 돌아가신 제 아버님께서 만들어주신 독립상속기금입니다. 아버님은 원래 큰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 딸이 민준 씨 같은 사람과 결혼했을 때 겪게 될 위험을 미리 내다보셨던 거죠. 저는 재산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님께서는 소유하고 계셨던 모든 토지와 자산을 매각하셨습니다. 그 가치는 최소 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히 이 저택을 사는데 쓰인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홍은이라는 이름의 신탁기금을 통해 계속해서 수익을 내며 불어났습니다. 거실 밖에서 엿듣고 있던 민주는 경악했습니다. 500억 원 그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액수였습니다. 그는 제 집안이 그저 평범한 중산층이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신탁기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버님은 매우 신중한 분이셨어요. 부유함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쉽게 조종당하거나 빼앗길 수 있다는 걸 아셨죠. 그래서 모든 계약서, 신탁서류, 심지어 제 서명과
인감까지 특별한 방식으로 국제 공증을 받아두셨습니다. 민준 씨의 어떤 법적 시도도 소용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최고의 변호사도 이 재산 분쟁에서 파고들 틈을 찾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 신탁은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그 어떤 통제로부터도 저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님께서 제게 남겨주신 갑옷이었어요. 박옷이었어요. 박옷이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그 어떤 통제로부터도. 닭은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모든 것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은 공포에서 순식간에 끝없는 탐욕과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와 민준이 놓쳐버린 거대한 돈에 대한 통곡이었습니다. 세상에 500억 원, 그렇게 큰 투자 기금이었다고?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네가 진작 말했으면 우리 민준이가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 아냐. 빚을 지지도 이상한 애들을 만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빚을 지지도 만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시어머니의 말은 구제불능의 탐욕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모욕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진작 말했다고 해서 두 분이 제게 더 잘해주셨을까요? 아니요, 어떻게든 그 돈을 빼앗으려고만 했겠죠. 저는 가족 간의 정이 탐욕보다 더 큰지 시험해보고 싶었고, 당신들은 탐욕을 선택했습니다. 민준이 거실 밖에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에게가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에게 애원했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서연 씨를 모욕하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재산 다 내놓으라고 윽박지르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우리가 500억의 주인이었을 거라고. 두 모자는 제 앞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맹렬히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이야말로 탐욕과 이기심이 빚어낸 결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관계마저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법정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오만하고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제 법률 서류가 너무나 완벽하고 사채빚 문제까지 공론화된 탓에 민준은 유능한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그의 곁을 지켰지만 그는 그저 피해를 최소화하려 애쓸 뿐이었습니다. 수진 변호사는 저를 대변하여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민준의 정신적 조종 행위와 완전한 재정적 의존성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증거 제출 시간에 수진은 5년간의 제 은행 거래 내역 전체를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수진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원고 김서연 씨는 결코 기생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 거래 내역들이 증명하듯 김서연 씨는 전기세, 수도세, 가사도우미 비용을 포함한 모든 가족 생활비를 지불했습니다. 심지어 피고 박민준 씨의 개인 신용카드 대금까지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신 결제해 주었습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민준의 완전한 재정적 의존성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성공한 대표이사, 집안의 기둥이라고 칭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경멸하던 아내의 돈과 신용카드에 의존해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 박민준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는 원고 김서연 씨가 소유한 투자기금의 자회사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김서연 씨는 박민준 씨에게 직업과 명예를 주기 위해
직접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피고가 원고를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동안 원고가 피고를 어떻게 관찰하고 기록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재판장이 제게 진술을 요청했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결혼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이혼을 결심한 것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모욕과 정신적 조종 속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돈으로 산 집에서 애도 못 낳는 여자, 기생충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몰래 제 어머니의 유품을 훼손했고 남편은 저를 폭력으로 위협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이 저택이 제 고유 재산임을 인정해 주시고 피고 박민준이 스스로 빌린 개인 채무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도록 판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민준은 책상에 고개를 파묻고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첫째, 김서연과 박민준의 혼인은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둘째, 강남구에 위치한 저택은 혼인 전 취득한 김서연의 합법적인 고유 재산임을 선고한다. 셋째, 피고 박민준은 개인적으로 빌린 고금리 대출 2억 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공동 재산이나 원고의 재산과는 무관하다. 민준의 몰락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정의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택이 제 고유 재산임을 확정하고 2억 원의 개인 빚을 온전히 민준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파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민준의 이름으로 남은 얼마 안 되는 자산마저 압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타고 다니던 낡은 자동차와 몰래 숨겨두었던 작은 예금 계좌가 포함되었죠. 법원 집행관이 자동차에 압류 딱지를 붙이자 시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며칠 만에 집, 회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자동차까지 잃게 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멍청하고 무능한 놈아. 시어머니는 법원 복도에서 아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이 꼴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거야. 다 내 무식하고 탐욕스러운 탓이야. 궁지에 몰린 민준도 소리치며 맞받아쳤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나한테 늘 부자인 척하라고 강요했잖아. 엄마가 서연 씨를 짐덩어리 취급했잖아. 엄마가 서연 씨를 모욕하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우리가 모든 걸 가졌을 거라고. 다 엄마 탓이야. 두 모자는 큰 소리로 서로를 탓하며 추악한 광경을 연출했고 결국 경비원들에 의해 법원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오만하고 세련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실패자일 뿐이었죠. 권력 있고 가시 돋쳤던 시어머니는 이제 물질적인 것을 잃은 슬픔에 우는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승자의 희열도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것은 복수가 아닌 정의다. 지난 5년간의 조종과 모욕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라는 단호한 생각만이 자리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수진아. 아니, 아직이야.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 평판을 쉽게 놔주지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발악으로 저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려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 대한 반격까지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만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평판에서도 완벽하게 승리할 것이었습니다. 자산이 압류되고 평판이 바닥났음에도 시어머니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퇴거 시한이 남아있는 동안 동네를 돌아다니고 민준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 돈에 눈이 멀어 남편 재산을 모두 빼앗은 악녀로 묘사하며 제 사업과 명예에 흠집을 내려 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홍은 투자재단의 소유주로서 민준이 과거에 협력했던 많은 대기업 파트너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저의 지시에 따라 민준의 무능함, 회사 자금 남용, 사채 문제 등이 담긴 모든 법적 증거와 녹음 파일을 그의 가장 가까웠던 사업 파트너들에게 내부 공지 형태로 발송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신용을 가장 중시하는 사업가들은 사채 문제에 연루되고 무능함이 입증된 민준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민준에게 방금 하소연을 들었던 한 중견기업 대표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금 민준 군에 대한 공지를 받았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개인적인 신용도가 너무 낮아 우리 회사와의 모든 계약을 영구히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연 씨 탓하지 마시고 민준 군에게 자숙하라고 전해주십시오. 이 통보는 민준의 재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치명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사업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제가 계단을 내려와 그녀를 바라보며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직 제가 홍은 재단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서 두 분이 더 이상 어떤 사업도 할 수 없게 만들 힘이 저에게는 충분히 있어요. 조용히 떠날 기회를 드렸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제 명예를 훼손한다면 민준 씨의 모든 빚과 추악한 진실을 언론에 공개할 겁니다. 그때는 두 분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닌 권력의 확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48시간의 퇴거 시한이 끝나는 날 오후 민준과 시어머니는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시어머니는 자신이 샀다고 주장하는 커튼, 전구, 심지어 화장실 수도꼭지까지 떼어가려 하며 추악한 탐욕을 보였습니다. 경호원들은 그녀의 모든 재물 손괴 행위를 막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현관에 팔짱을 낀 채 그들의 처참한 마지막 연극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넋이 나간 얼굴의 민주는 낡은 옷 몇 벌이 든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잡동사니가 가득한 카트를 밀고 제 옆을 지나가며 증오의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 같은 악독한 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의 자존심에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말을 나지막이 건넸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 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집을 지켜주었다는 말은 지난 5년간 그들이 돈 한 푼 내지 않은 세입자, 무료 가사 도우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처참하게 돌아섰고 민준도 힘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인생의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한 막이 끝났습니다. 저는 문 너머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저택의 문이 닫힌 후 저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시어머니의 독한 향수 냄새와 민준의 오만한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느껴지는 감정은 기묘한 공허함이었습니다. 저는 모욕과 침묵의 다툼, 그리고 눈물을 삼켜야 했던 밤들을 기억하는 모든 공간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이 저택은 제게 황금으로 만든 감옥과 같았습니다. 침실 화장대 앞에 서서 저는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고이 놓여 있던 결혼 반지. 반짝이는 그 반지는 속박과 거짓,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건조한 소리가 제게는 자유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건조한 소리가 침대에 걸터 앉아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준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거짓 속에서 살아야 했던 제 자신과 제가 견뎌야 했던 외로움과 수치심 때문에 우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은 고통이 아닌 해방이었습니다. 모든 끔찍한 기억과 모욕을 씻어내는 눈물이었죠. 저는 마침내 제 인생과 명예, 그리고 재산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조종의 게임에서 승리했고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으며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지켜냈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마음이 가벼워진 후 저는 욕실로가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이 약간 부었지만 희망과 새로운 생기로 빛나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초라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서연이었고 제 새로운 인생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택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좋아했던 차갑고 화려한 톤 대신 베이지와 크림, 옥색이 어우러진 따뜻하고 우아한 색으로 집안 전체를 다시 꾸몄습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아늑하고 부드러운 조명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저는 수진과 몇몇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김서연의 탄생을 축하하는 늦은 집들이었죠. 파티 한가운데서 저는 와인잔을 들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과 거짓 속에 살지 않을 겁니다. 오늘부로 홍은투자재단의 CEO이자 이 회사의 소유주로서 제 신분을 공식적으로 밝힐 겁니다. 그리고 이 저택을 제 사업의 본부로 사용할 겁니다. 모두의 축하 박수 속에서 저는 세상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진짜 역할과 위치, 독립적이고 강력한 여성 사업가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아한 오피스룩을 입고 침실 발코니에 섰습니다. 푸른 정원에는 붉은 장미가 만발해 있었고 따스한 아침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샹들리에 인공빛이 아닌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내면은 완전한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주인, 제 회사의 CEO, 그리고 제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명예와 권력이라는 갑옷을 다시 짜맞춘 것입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제 곁에 남자가 없어도 제 삶은 온전하고 충만했습니다. 저의 미래는 제가 직접 모든 것을 그려나갈 수 있는 눈부신 캔버스와 같았습니다.